네, 보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이틀 연속으로 웃돌았습니다. 고유가 대책으로 국내에서는 최고 가격제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전쟁 장기화 우려가 큰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제 여파,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었었는데 지금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충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국제 유가가 거의 미쳤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건 중동산 두바이 현물입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사오고 있는데 지금 13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격은 한국 이제 석유공사 홈페이지 오피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틀 전 가격입니다. 3월 12일 가격인데 두바이 가격이 134달러. 우리가 이제 이란 사태가 나면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1단계입니다. 국제유가가 120에서 13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제3의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전쟁이 뭐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언제든지 바로 조기에 마무리되고 협상이 뭐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 인질극처럼 지금 전 세계인의 이제 이 원유 물동량의 한 20% 가량이 하루의 생산량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00달러 선만 머문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성장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여기서 네. 추가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돼서 미국이나 연합군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든가 또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화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유가는 150달러로 치솟을 수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만에 하나 이런 오일 쇼크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8%포인트가 이제 급락하고 경상수지가 한 800억 달러 가까이 이제 적자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는 뭐 1% 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올해 정부가 한 2%, 2.2%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 1% 성장. 지난해도 간신히 1%였거든요. 여기다 물가는 2, 3% 넘게 오르기 때문에 저성장, 고물가가 현실화되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급등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비축유를 풀었는데도 유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축유 방출도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은데 제2의 오일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이제 강공을 쓰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또 이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 떨어졌고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종가 기준 이제 103달러까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간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라는 이제 강공책이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국제에너지기구가 나서서 전 세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조해서 한 4억 배럴 가량을 이제 전략적 비축으로 방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건 일회성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봉쇄가 장기화되는 한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평상시 한 10,000개 정도의 이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던 이 빵 공장이 물류 문제로 인해서 2,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각국이 다 사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이 지금 앞서 이제 이란의 경우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협상의 어떤 이제 카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기뢰를 뿌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통해서 이제 지금 중국 어선을 제외하고는 여기를 지금 드나들 수 있는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유조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 앞서 제가 이제 브렌트유 기준 100달러를 말씀을 드렸는데 브렌트유 기준 100달러는 우리가 지금 전쟁 이전 73달러 선이었고요. 서브텍사산 중기는 60달러대였습니다. 그랬죠. 67달러대였는데 이미 두 자릿수 넘게 오른 겁니다. 2배 이상.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준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는 앞서 얘기했던 이제 S의 공포에 나설 수 있다. 특히 네. 이렇게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안 좋은 건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이 무력화됩니다.
이제 고유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고요. 저성장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제 다음 주 미국에서 이제 3월 17일, 18일 FOMC 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분기 말이기 때문에 아마 점도표 19명의 연준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발표가 될 텐데 당초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이 한 2차례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예측에서 아마 한 차례 내지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상당 기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치게 된다면 정말로 연준위원들 내부에서도 에세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고유가가 미칠 영향, 먼저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기타 국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부터 보죠. 최고 가격제 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큰 폭으로 일단 가격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2주 전 이제 정유사에 공급하는 공급 가격의 상한을 정한 겁니다. 2주 전이라고 하면 이제 13일 기준으로 해서 전쟁 발발 이전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목표는 어쨌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00원 아래로 낮추겠다라는 목표였고 다만 이제 어제 보니까 도입 첫날이었는데 10곳 가운데 4곳 정도가 인하에 나섰고요. 전국의 휘발유 주유소 만여 개 이상을 전수조사했습니다. 44%가 가격을 낮췄고 그리고 절반 가까이 53%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 2% 정도만 인상을 했는데 물론 인하폭이 꽤 큰 것도 있습니다. 경유 가격, 대전한 경유 가격은 한 380원 정도, 경남과 제주에서도 한 리터당 200원 정도 인하한 곳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차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받아놓은 이제 좀 고유가, 좀 기름값이 높은 것이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모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주유소 기름값이 똑같아서 내가 정말 찾아다니지 않고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일반 주유소를 통제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게 이제 사실 임대료, 강남의 요지와 이제 산골에는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여기에다가 각종 이제 이 셀프 주유소냐 일 경우는 인건비의 차이가 있고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유소에서 정유사가 공급하는 도매 가격보다도 월등하게 차익이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런 건 30곳을 집중적으로 정부가 이제 단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앞으로 2, 3일 정도 내지는 일주일 정도는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30년 만에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일단 기름값이 진정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단기 처방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2주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면 2주 전은 전쟁 발생 전이었기 때문에 공급 가격이 1,700원대였어요. 휘발유는 1,724원이 도매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경유는 1,713원이었는데 지금 2주 지났어요. 지금 가격이 앞서 제가 중동산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130달러, 120달러, 119달러 이 정도에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주 후는 정유소의 이제 이 가격 상한제 폭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리터당 2,000원 이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휘발유세 이제 소매 가격은 그러면 아마 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전략적 비축을 푼다 하더라도 기름값 인상폭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정말로 무용지물이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요. 최고 가격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선 도입이 된 적이 없고요. 외국에선 도입이 됐을 때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러면 지금 값비싸게 들여온 이제 이런 석유를 과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 나프타를 수입해서 그거를 이제 정유해서 일부를 또 해외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는 나프타 수입이 안 되니까 불가항력적 이제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값비싸게 들여온 이제 석유를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정하게 되면 오히려 물량이 없다.
판매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해외 수출, 아직은 마진이 좀 이제 남는 해외 네. 수출을 또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판으로 적어도 해외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 높지 않도록 10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정유소의 이제 적자가 커지게 되면 정부 정책을 준수한 정유업체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전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역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제유가는 유류할증료로 인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2021년부터 5년째 세금을 깎아주고 있고요. 물론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는 37%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7%까지 낮아져 있다 하지만 매년 조 단위의 세금을 네네.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중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뭐 가격 역전부터 시작해서 혼합류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엔 미국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갤런당 3.6달러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까? 미국은 아마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땅덩어리가 커서 네. 사실 시간이 3-4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동서부간.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밖으로 쇼핑을 나간다 하더라도 식구 수대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대형차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 기름값이 물값보다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배럴당 3달러선은 마지노선이에요. 배럴당 3달러가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소비자들의 반감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쉘 혁명을 통해서 지금 뭐 관세로 인한 이제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반값 이제 정유 공급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데 예. 지금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3달러 중반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서부 지역은 이미 갤런당 5달러 그리고 6달러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지금 이번 전쟁에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정말 이제 뭐 하물며 베네수엘라는 석유 패권이라도 가져왔지만 이게 장기화될수록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고요. 중간 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놓고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국 외신에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큰 오판을 세 가지나 했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던데요.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번 전쟁의 승자가 러시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1차적으로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일단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러시아는 세계 2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하루에 한 1,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굉장히 헐값에 눈치 봐가면서 팔아왔는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중동산이 막히니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서부 텍사스산 중진보다도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이 지금 전략적 비추기가 있긴 하지만 보유고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평소에 한 58%, 60% 정도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란을 지금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30일 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 한시적으로 인도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원유 제재를 좀 완화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당장 전쟁 당사자인 뭐 우크라이나의 반발은 물론이고요. 예. 그리고 유럽조차도 지금 불만을 이제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에너지 가격 안정이냐, 대러 네. 제재냐를 놓고도 일단 이제 서방 내부에서도 정책적 어떤 균열, 잡음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유럽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이 러시아 원유 제재를 완화하는 그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이 2022년 러우 전쟁과 좀 다른 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막대한 이제 이 의존도가 있었던 유럽은 이미 뭐 가스 파동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지금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미주 중동으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예. 러시아산 비중은 상당히 낮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고립뿐만 아니라 대러 제재 공동으로 하자라고 이제 유럽 연합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제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마디 말로 인해서 러시아의 이제 제재 완화해 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원유 패권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을 이제 노골적으로 독일과 영국에 대해서는 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좀 멈추지 말자라고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상승이 미칠 영향들 크게 살펴봤는데요. 결국에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앞서서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마 이제 저성장,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재정 역할이 무력화되고요. 통화 역할이 좀 무력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손쓸 방법이 없어진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적표가 발표가 됐는데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제로입니다. 0.7%여서 전망치의 예상치의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 겁니다. 예. 여기다 계속해서 감원 소식은 들리고 있고요. 또 이제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선 100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55 수준까지 지금 급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휘발유 가격과 이제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면서 가계 부담이 높아지면 미국 경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이 되고 고용이 위축이 되게 되면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다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물가에 더 불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통상 정책을 통해서 관세로 인한 내부적인 이제 물가 불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연준의 수장을 바꿔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예. 아마 이제 다음 주 이제 연준의 이제 분기별 점도표뿐만 아니라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과연 이제 이 지금 연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성장도나 소비 위축의 이중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예.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 결정이 이번 전쟁에 대한 결정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도 참 걱정인 부분인데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또다시 터치를 했더라고요. 원화 가치 변화율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동안 사실 원화 가치의 이제 변동은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사학개미들 투자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은 역대급이었는데 달러로 환전하지 않는 기업들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사실 킹달러의 귀환입니다. 달러 인덱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판단하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전쟁이 발발하니까 지금 오히려 그 안전자산인 금도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러, 현금만을 좀 보유하려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외국인의 이제 국내 주식 매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올해 예. 제외하고 과거에 이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 킹달러 일어나서 달러 원화 가치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수입 물가를 대부분 이제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고요. 원유를 포함해서 사와야 되고 그 수입 물가는 이제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문제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우려되는 부분들 많이 짚어주셨는데 결국에 근본은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우리에게는 아픈 지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 50년 전부터도 했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일단 수입 다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게 이제 중동산 두바이예요. 유질로 따지면 품질로 따지면 예. 북해산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산 중질보다도 조금은 저가거든요. 평상시에는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웃돈이 붙어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유업체, 석유화학 업체는 나프타를 들여와서 그 중동산 두바이에 맞게끔 설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미 다 그렇게 갖춰져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정제 시설 자체가 중동산 두바이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경우
이걸 체제 정비해야 되는데 더 돈은 들고요. 수율, 품질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만든 걸 갖고서 다시 판매를 해야 되는, 중간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다변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러우 전쟁뿐 아니라 이번 이제 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 기업들도 설비를 조금 다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수입선 다변화는 좀 필요해 보이는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상승, 이 여파가 우리 같은 비산유국에 조금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전쟁 발발 이후에 거의 뭐 멀미가 나도록 움직이고 있는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 또 떨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발언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브렌트 기준 $100를 넘어서니까 주요 지수가 1% 넘게 떨어져서 지금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연중 최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400선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쟁 초기이기 때문에 변동폭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난해 75% 전 세계 수익률 1위였고요. 코스피의 경우 올해도 1, 2월 두 달만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시등시장에서 돈을 빼는데 가장 돈을 손해보지 않고 외국인 입장에서 큰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뺄 수 있는 데가 한국입니다. 특히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내놓으면 개인들이 받아주고요. 하락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다 보니 지금 뭐 중동의 이제 원유 이제 이 의존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현금화하기 쉬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특성이 반영되다 보니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저는 이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폭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 실물 경제, 물가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률, 소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반도체 섹터일 텐데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높였더라고요. 삼성전자는 26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35만 원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지금 전쟁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망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전쟁이라는 변수를 빼게 되면 우리나라는 바뀐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까지 반도체 주문 취소됐다 이런 건 아직 없거든요. 물론 일부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라고 하는 헬륨가스의 중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저게 수입이 안 되면 정말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 있나 이런 우려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 메모리 가격은 줄 서 있어요. 이제 사겠다는 이제 이 바이어들이 판교에 이제 장기 투숙할 정도로 우리 물건 6개월 이상 넣어달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 부족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노무라, 모건스테인리, JP모건 대부분 다 한국 증시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 전쟁이 장기화돼서 그러면 글로벌 이제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빚을 져야 되는데 지금 신압으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의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지만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IT 기업들은 대출을 통한 투자가 안 됩니다. 이전보다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이자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아마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다. 투자에 대비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게 AI 버블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 줄 섰던 고객들이 빠져나간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판교에서는 뭐 디램 거지라 이런 말까지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려되는 분들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겁먹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전쟁은 이게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 외에 누가 이 전쟁을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시시각각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포모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졌는데 이미 낮은 가격에 매도를 했어요. 이미요. 이미 예. 매도를 했는데 예. 다시 한 뭐 15만 대만 나오면 또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가격이 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레버리지, 이거의 2배를 먹는 지수나 예. 2배나 반도체 업종 ETF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용융자, 아니면 이제 신용융자라는 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니면 이제 직장인의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터서 오히려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막 장중 변동성이 10% 내외로 커질 때는 이 반대 매매, 특히나 내가 빌린 돈의 증거금이 낮아지면 마진콜이 들어와서 오히려 증권사가 임의대로 매각을 하면서 그 네.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예측해서 이게 수익을 그동안 못 봤던 수익을 2배로 먹어야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몰빵뿐만 아니라 B2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제 이런 때 증시 격언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정말로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는 얘기인데 어깨는 지나고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조금 더 이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조금은 더 오른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 정점 고점을 예측하시지 마시고 좀 어깨쯤에서 판다. 그리고 예. 이제 무릎에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주가가 내려오면 분할 매수하는 것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네. 봅니다. 뭐 관망도 언제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2배 수익 이런 것들은 반대로는 2배 손실도 날 수 있다는 점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네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트럼프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미군이 이란의 하그르 섬을 공격했다라고 밝혔거든요. 하그르 섬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데 일단은 이 원유 인프라는 겨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찌됐건 불안감을 키우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친하지만 예.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의 석유적 시설 공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르고 휘발유 가격은 바로 이제 이 표심하고 마가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이탈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다시 국제유가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전원을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미사일과 드론으로 파괴된 정제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수주 내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란이 지금 무작위로 뿌리고 있다는 이 기뢰의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방국들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이제 타격하는 것만큼은 이제 막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동 사태 이전부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강해지는 흐름이긴 해요. 중동 사태 장기화 시 향후 외국인의 자금 이탈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차익 실현하기 굉장히 좋아요. 지난해 이미 75% 이상 수익을 냈고 우리 1, 2월만 하더라도 48% 코스피 수익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은 뭐가 달랐느냐. 차익 실현하면서도 원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면 추가로 더 사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 수단을 더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올해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 한국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겁니다. 여기에는 유가 급등 이외의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서 이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달러로 환전할 때 환차 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빨리 빼는 겁니다. 네. 왜냐? 환율이 더 올라갈 거고 전쟁이 더 많아지고 길어지고 국제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유가와 환율이 올해 아마 이제 투자 시장 전반적인 이제 재테크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